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이 시간을 채워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막내 PD 서재희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길가에 꽃이 진짜 만개를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오늘 끝나고 보러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박순봉 기자는 어디 보러 가요? 저는 따로 보러 가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들에 여의도도 껴있고 하니까는 네, 벚꽃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올해 꽃이 좀 특이하다면서요. 개나리랑 산수유랑 벚꽃이 동시에 피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미세먼지도 요즘엔 항상 많고 그래서 아예 기준 자체를 낮게 잡아야 되나. 아. 이래저래 좀 기후변화의 위기를 좀 체감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차피 핀 꽃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도록 네, 그것은 하고요. 좋게 즐겨야죠. 그럼 이제 우리 매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주목한 뉴스 짚어보잖아요. 우리 서재희 PD가 주목한 뉴스는 뭐예요? 네, 저는 전두환 씨 일가의 비리를 폭로했던 손자 전우원 씨가 이번 주 광주를 찾았는데요. 네.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광주로 내려가서 전두환 일가 중에 최초로 5.18 단체와 함께 이제 묘역 참배까지 마쳤는데요. 네.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상상하기 힘들었던 좀 생소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5.18 재단 조진태 이사님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이사님이 전두환의 굴레를 덮어쓰고 살았을 손자 전 씨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가슴이 먹먹하다.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럽다라면서 사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했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전두환 일가가 이런 식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뭐 검은 돈, 비자금 이런 증언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확실히 했고요. 네. 물론 이제 마약을 투약했던 전 씨의 어떤 그런 사과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폭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네, 네. 이런 시선이 많고 또 이번 사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다.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전 씨가 좀 낮은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피해자들 마음도 조금은 열리는 그런 네.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징금 환수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제 과거사 문제라고 하면은 흔히 몇십 년간 풀리지 않는 좀 앙금 같은 답답한 느낌을 주는 뉴스들이 많은데 좀 사죄와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네.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다른 과거사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용기를 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좀 이런 뉴스를 보고 좀 용기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순봉 네. 기자 하실 말씀? 서 PD님이 대부분 다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마약 문제 때문에 양가적인 판단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고 바로 이제 광주를 찾은 거를 보면은 그래도 그런 점은 좀 진정성이 네. 일부 좀 인정이 네,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좀 주변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가적인 물론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덮어지는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켰다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나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5.18 유족들이 되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분들이 기다렸던 거는 정말 미안하다 이 사과 한마디였는데 참 그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 뭐예요? 네, 저는 코로나19 엔데믹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한 걸 뽑았는데 네. 아까 날씨가 굉장히 이제 좋고 꽃들도 많이 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체감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한참 우리 삶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또 잘 안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시점에 딱 엔데믹 발표가 나니까 아, 삶이 많이 이제 다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는 총 3단계인데 1단계는 5월쯤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7월로 지금 방역 당국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단계에 돌입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냥 독감처럼 똑같이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그 와중에 저한테 좀 사소하게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이제 2단계가 되면은 그 PCR 검사라든가 이런 걸 다 유료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리면서 네네. 어떻게 보자면은 그 동안에는 뭐 치료비라든가 모든 걸 다 지원해줬고 네, 사실 네. 초기에는
이제 그 격리돼 있을 때는 생활비 같은 것들도 또 다 지원을 그쵸. 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유료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자면 이 의무가 있을 때는 또 그만큼 뭐 어. 주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어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제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좋은 점만 생각했는데 또 이제 유료로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네, 약해진 끝나가고 거죠. 있다는 거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주인공들을 만나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인데요. 네. 4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정격 사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일 회담 직전에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 사퇴를 시작으로 좀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이 하나둘 교체가 되면서 그 내막을 두고 좀 다양한 추측들과 뒷말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그리고 이번에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직을 맡은 그렇죠. 네. 이철규 의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도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일단 실언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 현안에 대한 이철규 사무총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빈 방문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네. 실장이 외교안보실장이 설마 교체가 되겠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교체가 됐어요. 이거 일단 문화행사 보고 누락 문제가 결정적이었다는 건 맞습니까? 저들도요. 사실 이게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이 이유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 이상 예. 이게 확인된 거 없고요. 좀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추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사실이냐 알려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아, 그래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문화행사 보고 누락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정확하진 않나요? 네,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예. 뭐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은 지난 한 2년 가까이, 지금 2년 됐죠. 2021년도 봄부터 네.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외교 안보의 틀을 짜오시고 함께 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외교안보실장을 맡을 때도 이 정부가 우리 안정이 되고 한미 관계라든가 또는 일본 관계의 정상화, 한미 동맹 복원, 그다음에 한미의 이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또 사의를 또 사임을 결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디 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라든가 네. 이런 역량을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 쪽으로 이렇게 이 힘을 보태리라 믿고요. 또 다행히 또 후임자인 조태용 실장은 예. 완전 미국통이고요. 최고의 미국통에다가 또 이 북핵에 대한 아주 이 정통한 또 지식과 그다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문제가 없이 아마 이 안보실장이 교체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좀 끝나고 교체하는 건 어땠을까? 국민들은 걱정이 좀 되시긴 해요. 네, 뭐 걱정하시는 거 당연히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인사가 있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확인된 게 없다. 그런데 밖에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여당과 그래도 상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중에 보도 중에 상당 부분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한 실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갈등이 있었다는 등 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효 차장 간의 갈등설, 알력 다툼 이것만은 정확히 아니단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부분이라면은 어떤 말씀? 그뭐 저기 뭐 이 공연 문제 있었잖아요. 예, 만찬 문제 블랙핑크. 이런 거 자체에서 확인해보지 못했는데요. 뭐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 사임을 하셨겠습니까? 또한 이제 아마 피로도 누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뭐 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아마 대통령께서는 좀 더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저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때가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대통령의 국빈 방문 가서 풀어야 될 네. 과제가 많은 시점이어서 네. 무리 없이 외교적인 네. 성과들이 나기를 바라면서 당내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지요. 네, 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공개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어제 입국을 하면서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한다. 앞으로 네. 매사에 자중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만 두 번째 실언, 두 번째 사과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미국에서 한 발언이 국내에서 이렇게 이 일파만파 퍼지자 공항에 도착하면서도 백배사죄하는 이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신념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민 일반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발언을 좀 자중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정치인이라든가 개별 의원이라면은 이런 말이 파장에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최고위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오는데요.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은 하여튼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한번 신중히 생각하고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명을 자꾸 거론하시던데 뭐 제명까지는 아니어도 당 차원의 경고나 뭐 징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정치인의 이게 무슨 발언이 누구를 모욕하거나 또 법에 무슨 가치를 침해하거나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건데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징계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갖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당내 이견들이 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아마 자숙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견을 밝히실 거라 믿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SNS 사과를 넘어서 좀 뭔가 공개 발언까지도 좀 있는 걸 보면서 징계로 갈지 안 갈지는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징계 사유가 되는지도요. 징계 사유가 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본인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고의로 무슨 누구를 폄훼하고 또는 어떤 누구를 모욕하거나 또는 희화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지 아니면은 그 발언이 다른 취지에서 나왔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는지도 또 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결국은 그 발언한 당사자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무총장이시니까 어제 오후에 나온 경향신문 기사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 4명이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서 제주를 함께 방문한다. 전당대회 후에 첫 번째 4인의 공동행보다 이런 얘기와 함께 이게 친윤계와는 대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 해석된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겠느냐 이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혁보수 하시는데요. 이 보수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치주의, 보수의 기본적 이 요건은 법치주의입니다. 내가 그다음에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런 모습은 보수주의자들의 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우리 당내 논란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언행이 마치 우리 당에 엄청난 많은 당원들의 뜻이냐 이렇게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지켜보고 또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월 29일 목요일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인터뷰였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뭐 대표적인 윤핵관의 대표적 인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마침 또 이 출연한 날이 그 전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를 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질문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김 전 실장 사퇴를 놓고는 가장 주목받는 게 블랙핑크, 뭐 레이디 가가 공연이었는데 이철규 총장 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다 추측성이다. 너무 단정하지 말라 좀 선을 그었네요. 네. 그 교체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면서 좀 다양한 설들과 억측들이 나오기도 네. 했는데요. 말씀하신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고 하는 문화 행사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 뭐 일곱 차례나 보고가 누락됐다. 그러면서 실책이 쌓였다는 게 좀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외교 안보 라인의 양대 축이었던 김 전 실장보다 하위 직급인 이 김태효 차장과의 알력 다툼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 행정관들과의 충돌설 등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은 당 지도부인 만큼 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 중에는 거짓이 많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보고 누락만 가지고 그랬겠냐. 특히 알력 다툼, 주도권 싸움 뭐 이런 대통령실 내부의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제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가 바로 내정되고 임명이 됐지만 이제 회담을 3주 남기고서 실무 협상 책임자가 교체가 된 거라서 이번에 좀 드러난 내부 불협화음이나 양국 간의 어떤 협의 과정상의 문제가 좀 잘 수습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게 지금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기자들이 다 취재한 바로는 대부분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불화, 뭐 알력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안보실 안에서도 좀 정보 공유가 안 됐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박순봉 기자가 좀 취재한 바로는 어때요?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고 공식 확인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로 김태효 차장하고 갈등설은 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다들 입장이 갈리거든요. 일단은 갈등설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처음에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그만뒀던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문희 그렇죠. 외교비서관이 그만뒀고요. 이 시점쯤에 제가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 용산 쪽에서 나온 얘기가 왜 그 김태효 차장은 아무 얘기가 없느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 김성한 실장의 이제 사퇴설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왜 아무 얘기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네요. 네, 네, 네. 결제 보고 라인에 김태효 차장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 왜 네. 김태효 차장은 결제 보고 라인에 안 들어가 있는 거냐? 배제가 돼 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서가지고 뭐 다른 순방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책임론도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살짝 빠져 있었던 것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효 차장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캠프 초반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건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고, 그러나 어쨌든 김성한 실장이 더 수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키를 잡고 움직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태효 차장은 물러나 있었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태효 차장은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그 갈등설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주요한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핑크하고 이제 레이디 가가 건이 네. 보고가 누락됐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찾아보면서 점차 책임론이 커진 걸로 그런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이렇게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제 여성 그런 그 가수나 연예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를 미국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응답이 잘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포함해 가지고 응답이 잘 안 오는 건이 여러 건. 그러니까 표현들이 다 횟수가 다 다른데 제가 들은 건 6건 이상. 근데 예전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5건이었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뭐 7건 얘기도 그쵸, 있고요. 그쵸. 네. 어쨌든 6건 이상을 누락이 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다른 쪽 루트로 연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되니까 네, 네. 의전하고 외교 라인에서 안 되니까 다른 쪽 루트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럼 이게 왜 보고가 안 됐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런 건뿐이 아니고 네.
찾아보니까 뭐 선물을 보냈는데 다른 나라에 선물을 보내면 보통 이제 국가 간에 네. 보내는 경우에는 답례품을 보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뭐 공문이 오면 또 음. 답신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건들이 다 누락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네 하고 이제 뒤져보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감사 과정에서 쭉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계속 문제가 쌓여 있는 걸 봐왔던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터지고 나서 추적해서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 뭐 김일번 의전비서관 왜 이것도 안 했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다른 외교비서관 왜 이것도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는 김일번 의전비서관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한 2주 내지는 보름 정도 있다가 네. 다시 외교비서관이 물러나게 된 네.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도 문제가 있네 하면서 날아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계속 확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김성한 실장까지 이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네, 이렇게 네.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이 좀 궁금한 거는 왜 의전비서관 그리고 외교비서관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이 라인에서 그럼 왜 그걸 처리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보고는 그러니까 일반 뭐 저희 기자 조직도 그렇지만 보고가 생명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또 행정 그렇죠. 조직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아주 명확한 답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최대한 어쨌든 물어본 내용들은 네. 일단 저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 일단 첫 번째는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좀 소국이라서 뭐 그렇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보더라도 미국에서 온 그렇죠. 거를 네.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들었던 얘기는 이 김일범 의전비서관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외교관이기는 한데 두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외무고시 2부로 합격을 했어요. 이 외무고시 2부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대학으로 치자면은 재외국민 전형 같은 건데 보통 외교관들이 외무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네네네. 코스인데 이 외무고시 2부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활 좀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수만 대상으로 해요. 네. 그래서 뭐 뽑는 숫자가 뭐 한 자릿수 정도 되고 다만 여기서 수석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 출신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2부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외교관의 고위층들이 한 40%에서 50% 네. 정도 돼요. 일종의 외교부에서 보자면 로얄 패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특혜 전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온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경쟁이 좀 적고 이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볼 하는 수도 거죠. 있고 네. 아니면 로얄 패밀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험을 보긴 본 겁니다. 네, 시험을 네. 보긴 본 건데 어쨌든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주 주류를 차지하는 외교관 집단에서 봤을 때는 살짝 밀려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류에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일범 그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안 있다가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이제 뭐 SK에도 있었다가 네, 다시 네. 돌아왔잖아요. 기업에도 있다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의전비서관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외교부의 의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의전비서관이 있고 외교부에 의전장이 있는데 이 의전장이 의전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의전비서관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그 의전을 담당하는 수장이지만 대통령실의 그 의전비서관보다는 낫다는 거죠. 아래고 지시를 네.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전장들이 한 번 바뀌어가지고 전임이 있고 후임이 있는데 다 선배였던 거예요. 다 상관들이었던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들이 정통적으로 있었던 외교관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제 이 얘기 해준 사람이 기자한테도 비유를 하던데 뭐 사회부에서 한 3년 있다가 나갔다가 갑자기 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사회부장으로 갑자기 왔는데 기수도 그 나보다 선배들이 어린데. 다 아래에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있었던 외교관들이 협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네. 좀 있고 그 상관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그 다음에 김태효 차장하고 김성한 실장 간의 갈등, 이건 더 큰 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안보 라인의 여러 갈등들이 섞이면서 안에서 소통이 안 됐거나 일 처리가 안 됐거나 이랬을 수가 있다. 좀 이런 추정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좀 가십거리일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개입설도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제가 이제 취재원들은 대부분은 요거는 좀 납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다라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그만두게 됐고 사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들어오면서 외교관 선배도 같이 데려왔어요. 의전실에. 그런데 같이 그만두게 됐거든요. 비서관은 1급이고 그다음에 소위 지금 이제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의전실 내 선임 행정관이 김승희 행정관인데 2급이거든요.
위에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아. 김승희 행정관이 사실상 의전비서관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측이긴 하지만 네. 아마 의전비서관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행을 하고 네, 네.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잘 마치게 되면은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만 살아남았잖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네. 여사 개입설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미국 쪽에서 아까 제안할 때 여성 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하고 이건 김건희 여사가 카운터 파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중견 여성 한국 배우도 거론이 되고 이랬었는데 미국 쪽에서 차라리 공연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케이팝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블랙핑크가 최종적으로 이제 거론이 된 이런 상태인 건데 즉 이거는 그 양국의 여사들 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데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기 들은 것도 또 포함해서 왜냐하면 김성한 실장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뭐 힘을 써서 뭐 이렇게 좀 사퇴를 시켰다 이런 식의 추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네. 그건 좀 가능하지가 않고 그리고 김성한 실장하고 윤 대통령의 관계는 뭐 또 워낙 가깝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보다는 이제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모든 외교 일정 사실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 해법 내놓은 거 이런 네. 모든 것들의 결말 끝은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제안이 왔는데 이거를 잘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거기서 거다. 윤 대통령이 더 격노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미국에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해석들도 용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뭐 우회적으로 그쵸. 이렇게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한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게 조태용 그 주미대사가 이제 신임 실장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주미대사는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네. 그걸 거쳐야 되잖아요. 미국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주미대사를 갑자기 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 없이. 생각을 해보면은 월요일에 그 공관창 만찬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이제 그 김성한 실장이 안 와가지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전날에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대요. 일요일까지는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월요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며칠 사이에 이 조태용 대사를 실장으로 앉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가능했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미국이 오케이를 바로 해줬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태용 대사가 어찌됐든 간에 다음 뭐 장관 내지는 여러모로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외교부 장관이나. 왜냐면 이제 총선 가게 되면은 대거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수석을 비롯해가지고 또 장관들도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미 검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선 등록이 좀 가능했다. 이제 요 두 가지를 봐서는 미국에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런 것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체설이 나온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사태가 이뤄진 건 수요일이지만 주 초반부터 이런 움직임은 있었던 거네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그 사이에. 그렇죠. 근데 월요일에 불참을 했을 때까지는 이제 그때는 대통령실이 부정을 하기도 했었고 불참한 건 이제 논란이 돼서 일단 빠졌다 이런 정도까지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검토가 됐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가 안 돼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점점 큰 게 나오니까 아마 그 책임지는 범위가 높아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태용 주미대사를 이제 바로 안보실장에 앉히면서 이제 외교 공백 이런 거는 이제 없애게 되긴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 아니냐. 지금 한미 정상회담 20일밖에 안 남겨뒀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미국에 보내는 신호이고 미국에서도 동의를 한 거라는 그 해석이 맞다면 네. 크게 문제는 없겠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동의를 한 거였는데 미국에서 다 양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 쪽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김일범 의전비서관 그만뒀을 때 그때 좀 초기였죠. 네. 이때처럼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약간 미스터리했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 갑자기 왜 그만뒀지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의전비서관 하나 그만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전이라는 게 행사 기획자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므라이스 먹고 돈가스 먹고 이런 것도 다 그쵸. 의전비서관이 네, 네.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만두게 되니까는 굉장히 의아하다. 그래서 그때 용산 쪽에 물어봤을 때 들었던 얘기는
근데 명확한 얘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좀 어떤 망칠 뻔 해가지고 한미 아. 정상회담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 조치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이 첫 단계부터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김성한 실장이 이 모든 그림을 짠 사람인데 처음부터 요걸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네.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우려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건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 판단이 다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에도 또 악재가 있었던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미국에서 보수단체가 주관한 강연회에 참석해서 정강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 얘기도 나오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김재원 수석 최고의 그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실언 논란으로 계속 폭풍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앞서 발언을 한 지 보름도 안 네. 돼서 또 이 얘기를 해서 그때도 자중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당 차원의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의견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당대표의 경고 정도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김재원 최고가 저희 고정 코너인 말말말에도 원래 어제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네. 주는 자중하겠다면서 고사를 했고요. 이제 공개적으로도 다 내 잘못이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거듭 사과를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언이 반복된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사과로 끝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네. 당이나 본인 지지층에 이제 정광훈 목사 쪽 극우 진영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끊어낼 수 있는가, 손절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은 것이고요. 네네. 또 이번 사과에 대해서 그쪽 지지층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양두구육도 1년이었는데 어떻게 징계를 안 하냐.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제명해야 된다. 네.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김재원 최고가 수석으로 선출이 되기는 했지만 네. 핵심 친윤계는 아니라서 이번 일로 좀 대통령실에 눈밖에 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시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마저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보겠다. 반복되면 또 다른 조치를 고민하겠다. 즉 당 윤리위 해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당장의 징계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좀 확실한 레드카드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위기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오고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제가 뭐 종종 물어보는데 만날 네. 때마다 사실은 화두 중에 하나라서 물어보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 명도 그쵸. 없고요. 네. 대체로 다 이해도 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음. 전략적인 어떤 수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실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95% 이상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굳이 그러면 혹시라도 원래 당내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전략이 있다라면 뭘 것 같으냐 이렇게 네. 굳이 억지로 물어본다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게 최고위원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네. 그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잖아요. 네네. 그 지역구를 이제 TK 지역을 원할 텐데 소위 이제 강성 지지층에 좀 기대기 위해서 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연결해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할 때 그 모 강남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 정강훈 목사 쪽 그 당원으로 해가지고 책임 당원이 한 2,000명에서 3,000명씩 막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규모가 들어왔고 크네요. 네. 그때 그게 들어와가지고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봤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막판에 가면서 황교안 전 대표랑 정강훈 목사가 서로 이제 뭐 폭로전도 하고 고소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표가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많이 밀어준 표이기도 해요. 물론 네. 이제 당대표랑 최고위원 표가 다 갈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 황교안 전 대표랑 사이가 멀어진 시점에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쪽의 표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굳이 수가 뭐였을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네, 네. 대체적으로는 그냥 말실수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뭐 이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 때만 해도 이제 호남에 좀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지금 그거를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도부 지금 시작한 시점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다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목을 많이 끌었던 게 한동훈 장관의 국회 출석이었잖아요. 한 장관이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헌재 판결 이후 지금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 확대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한 장관 모습을 보면서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무총장은 이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어요. 네,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을 때마다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좀 화제가 되는데요. 한 장관이 워낙 대중 인지도가 높고 사안마다 여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딱딱 짚어서 해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다른 여당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서 한 장관이 출마든 선대본부장이든 맡아서 해줄 거다, 할 거다 하는 기대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반응들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또 주초에 출연했던 박수영 의원도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가 될 수 있다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당 지도부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 장관 총선 차출론에는 이제 장관을 맡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제 당분간은 한동훈 역할론이 조금 잠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 사무총장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했지만 이제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민의힘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근데 공개적인 분위기도 그때 박수영 의원은 차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들이 갈리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네네. 이제 좀 한동훈 장관이랑 가까운 쪽에 물어봤을 때는 총선 안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부 중에 한 명도 그런 얘기를 꾸준히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한동훈 장관이 궁극적인 목표는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기를 보수 정권에서는 원할 텐데 보수 진영에서는요. 근데 그러면 그 코스로 봤을 때 국회를 갔다 오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경험이 없죠, 두 분 다. 들어가기는 했지만 대선 후보로 될 때는 국회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불신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이번 총선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하게 되면은 여의도 정치인이 아닌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넣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에 이미 가 있게 되면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할 때는 이미 여의도에 있는 기성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 가지가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 내지는 장관 부총리나 혹은 총리 이런 식의 코스가 더 낫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완전히 또 국회의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결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성 정치인 코스를 밟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으로 두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상임위나 아니면 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의원들한테 일정 시간이 주어집니다. 뭐 7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 시간 3분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에 비하면 장관은 너무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계속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삼국지의 뭐 조자룡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한 명으로 그 중에 한 명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별로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동훈 장관 쪽에서 좀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동훈 장관하고 좀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해온 정치는
좀 기존의 것을 좀 비판하는 정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수완박 같은 거 잘못됐다. 아니면 뭐 이제 민주당이 하는 어떤 일들이 잘못됐다. 이런 쪽의 정치인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정치를 본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한다라면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예를 들면은 뭐 법무부 장관 때는 그 이민청 같은 거를 신설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업적이 몇 개 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만들려면은 이제 장관이나 그 뭐 총리, 부총리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정치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코스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논의가 나올 때 조금 그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치 범위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일을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와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행위일 수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자면은 그 질문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한다면 국회의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두 번째 인터뷰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번 주에 끝난 줄만 알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일본 언론발의 어떤 후일담들이 뒤늦게 나오면서 논란이 네.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전면 부인을 했지만 야당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고 삭발시까지 감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한 당사자죠. 해양수산위원장 윤재갑 의원 민주당 초선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삭발식은 윤 의원님 혼자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꽤 오랜만에 국회의원 삭발식을 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겠다 생각하신 걸까요? 이제 우리 이제 야당에서 주장을 많이 했지만 말로만 하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삭발을 하겠다 그렇게 자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 때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야당은 의뢰 뭐 그렇게 하는 것 또는 뭐 반의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집단 이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현 세대도 문제지만 또 우리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부에 강하게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부에다가 지금 계속 주문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라 뭐 이런 요구일까요? 그렇죠. 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지금 130만 톤을 방류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그 폐로 과정에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럼 한 30년 이상 이 오염수가 계속 그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그렇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뭐 일본 의원연맹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국민을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네. 이 논란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서였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였어요. 어제 교도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톱뉴스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공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이제 영문판이거든요. 그대로 좀 읽어드리자면 뭐 South Korea 윤 vows to seek public consent for Fukushima water release.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public consent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뭐 선언했다. 이런. 그리고 이제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 의원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윤 대통령이 안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해왔다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 일본의 계획이 한국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라는 게 교도통신 보도 내용이에요. 네. 바로 이 17일에 이 자리를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 네. 의원님도 지금 교도통신이 보도한 그 내용 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오고 간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좀 비극이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한일 정상 간의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다 듣겠다는 게 아니고 예. 적어도 이러한 얘기는 오고 왔는데 우리는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정도는 야당한테도 좀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일단 교도통신이 아니라 야당에게 먼저 좀 설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씀. 그렇죠. 예, 예. 그 정상회담 내용을 다 파악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민감한 문제,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 수뇌부한테 정도는 설명을 지금까지 했던 게 관리 같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이기도 하세요. 네네. 국회.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도 여쭐게요.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네. 법안의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해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 이상 초과되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된 쌀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기준은 시장 가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한 총리 얘기는 남는 쌀 전량을 의무 매입할 경우에는 쌀 소비는 갈수록 주는데 그래서 타작물로 유도를 해야 될 판에 다른 작물 농사 짓던 농가들까지도 쌀 농가로 돌아설 거다. 이러면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쌀 농가 위에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총리 이 담화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예, 예. 아주 심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4만 헥타를 타작물 재배를 하자. 우리가 과거에 타작물 재배를 이렇게 권장해서 했을 때에는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거나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한 예가 없었습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4만 헥타면 약 20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예. 이 4만 헥타의 타작물을 재배하자. 우리 지금 쌀을 제외한 밀, 콩 이런 것들, 옥수수 등등 이 자급률이 1% 미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타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 재배한 것보다 소득이 떨어진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을 좀 해주고 그러면 쌀 광 생산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국회의장 주재로 3에서 5%로 이제 좀 여유폭을 뒀습니다. 예, 예. 쌀 가격도 원안에는 5%였는데 의장 주재로 5에서 8%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어제 이 담화 내용은 전혀 시장 경리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작물 재배도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 넣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타작물은 안 하고 다 쌀로 돌아설 거다. 이 부분은 그렇게 내다보지 않으신단 말씀이세요. 외국이죠. 네네. 아.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지자체들하고 네. 관련 기관들이 지금 면밀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타작물도 그럼 재배하고 쌀도 재배해서 그래서 막 남으면은 다 사주면 이거 더 부담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나올까? 이제 한 4만 헥타를 타작물 재배하면 과잉 생산 안 된다라고 과거 데이터로 우리가 그래요. 확인한 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식부 장관이나 총리가 그러면 쌀 과잉 생산이 된다. 오히려 뭐 품질이 나쁜 쌀을 재배해서 양이 많아질 것이라는데 그건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3월 31일 바로 어제 있었던 민주당 윤재갑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뭐 오염수 문제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고 있잖아요. 논란이 확산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온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규탄 대회를 열고 지금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네, 이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우리가 교도통신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협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게 참 비극적이다. 야당 수뇌부에게라도 우리 입장은 뭐라고 전달을 했다고 설명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야당이 반의를 이용해서 정치적 실리를 챙긴다 이렇게만 취급을 하니까 삭발 행동까지 감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나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들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여론 형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도 일본산 멍게는 되고 대한민국 농민의 쌀은 안 되냐고 하면서 또 다른 민생 현안인 먹거리 현안이죠. 이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양곡관리법까지 연계를 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이런 법안인데 네. 이것도 이제 당정 협의 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요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진짜 대통령실 입장은 어때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일종의 명분 쌓기 내지는 과정을 그쵸. 밟는 거라고 네네네.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총리가 굳이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거부권을 그럼요. 행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야권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거부권을 계속 쓰게 되는 그 상황이 대통령실에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좀 해석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양곡관리법이 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선이 굉장히 넓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내지는 뭐 50억 클럽 특검 예.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을 텐데 50억 클럽이 이제 특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주당 안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친 문제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중첩이 이제 되니까. 삼권 분립에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니니까 거부권 그쵸. 행사가.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본인 문제나 이제 부인 문제잖아요. 일종의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자기 관련된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네. 특히나 양곡관리법 같은 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연이어서 거부권을 계속 쓰는 그런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 패다, 꽃놀이 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선을 넓히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는 게 이제 일종의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아, 그 거부권 행사라는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쓰는 게 부담스러울 테니까 네.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좀 이슈였던 게 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릴 거는 그 부결표가 99표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표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사실 의원들 표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고 의원들의 표는 원내대표 선거 대표적인데 잘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부권 행사랑 이 거울처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기 또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민주당에서 앞서서 두 번의 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건은 예를 들면은 가결을 시켜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것도 한 번 더 쌓인 거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차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그 대통령실에 적용했던 논리랑 똑같죠. 또 다시 한번 네.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들은 계속해서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하나 계속 쌓이는 겁니다. 즉 민주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하영재 의원을 가결시키는 이런 과정이 민주당 전체적으로 여론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부담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의 카운트가 더 쌓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음 체포동의안이 올 때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옵니다.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거부권도 그렇고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그만큼 누릴 땐 좋은데 그만큼 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쓰면은 네네. 그만큼 돌아오고 물론 이게 연결 안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때 그 이제 의무를 지키다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그게 없어지면은 또 사라지는 거랑 요거는 별로 연결 안 되나요? 모든 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뭐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주말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에서 짚어볼게요. 지금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서재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